네, 안녕하세요. 지구학 원 김희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2강이죠. 오늘은 문제풀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배운 것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해볼 건데요. PPT 자료는 PDF 파일 형식으로 이미 강의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은 편의에 따라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프린트를 하거나 아니면 화면을 보고 바로 풀거나 뭐 연습장에 옮겨 적어서 풀거나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해설 강의라고 봐도 돼요. 해설 강의라고 봐도 되니까 다음에 또 들어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만 해서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한 문제 한 문제씩 직접 실시간으로 그 좀 이게 복습이 된 사람들은 빨리빨리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타일에 맞게 해설 강의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뭐 문제 푸는 시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할게요. 잘 써지나? 잘 써지네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쉬운 문제들이에요. 표층 해수의 수원에 대한 설명 중. 여러분들 이 표층 해수라는 말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표층 해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표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표면. 표면은 뭐가 있나요? 혼합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온 배울 때 가장 처음에 배운 게 표면의 수온, 표층 해수의 수온을 배웠었습니다. 그런 점 잘 기억하고 가볼게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어떻게 되진다? 네, 낮아지며. 그리고 표층해수의 등온선 분포는 대체로 뭐와 나란하다? 위도와 나란하다. 여기서 위도가 뭔지 모르면 곤란합니다. 혼자서 공부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그리고 왜 수온이 낮아지는지는 뭐 뒤에서 좀 더 배우겠지만 사실은 중학교 개념이에요. 왜, 왜 낮아질까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고위도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통합과학 교과서를 펼쳐보거나 아니면 지구과학 교과서 D를 좀 훑어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러 오세요. 간단한 문제였죠? 넘어갈게요. 자, 답 확인해 볼까요? 기억나자, 니은, 위도. 혼합층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혼합층이 뭔지 알아야겠죠? 혼합층이 뭔지 알아야 되겠고, 자, 혼합층은 어떤 걸 영향을 많이 받나요? 사실 요인만을 이거 좀 틀린 거야. 가장 큰 요인을 주는 것을 찾으라고 해야지 정확한 문제 같아요. 네,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자, 1번 태양 복사 에너지 맞나요? 맞죠, 당연히. 왜? 혼합층의 온도는 최고의, 그러니까 맨 위, 그러니까 표층의 온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결정했습니다. 니은 지구 복사 에너지, 아예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거의 미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구 복사 에너지는 어 땅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땅에서 이제 다시 재복사돼서 대기로 흘러 들어가는 건데 땅이 어디 있어요? 바다에서는 땅이 바다 깊으면 깊을수록 깊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바닷가 그죠? 해저와 맞닿아 있는 물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혼합층의 형성에서는 거의 주지 않겠죠? 거의 미미하겠죠? 그래서 틀렸다.
혼합층의 제일 높은 곳에 있잖아요. 바닷물 중에서. 바람의 세기. 이건 당연히 맞죠. 바람의 세기. 바람의 세기가 셀수록 혼합층이 잘 섞여서, 그러니까 바닷물이 잘 섞여서 온도가 일정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염분의 농도. 이거는 그냥 써놓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면 기억 되것이다. 어렵지 않죠? 해수의 염분을 증가시키는 요인만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것도 너무 쉽네요. 자, 증발량을 늘려야 되겠죠? 증발량을 늘린다. 그리고 빙하가 언다. 물이 언다. 바닷물이 얼다. 빙하가 언다. 왜? 일단 답은 4번이겠고 결빙. 빙하가 생성이 될 때는 물만 온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물이 얼 때는, 그러니까 물의 어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 물이 만약 빠르게 얼면은 그 물이 만약 소금물을 빠르게 급속 냉각시켰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얼음은 소금을 포함한 얼음이 될 거예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거의 힘듭니다. 거의 대부분 천천히 냉각되기 때문에 얼음의 고유 결정 모양을 유지하면서 얼기 때문에 소금을 밀어냅니다. 소금 NaCl 그 이온들을 밀어내면서 얼음 고유의 결정을 형성하기 때문에 물만 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그림은 위도에 따른 증발량 강수량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 그래프도 많이 봤죠. 이를 이용하여 위도에 따른 표층연분의 분포를 옳게 추정하여 나타낸 것은. 자, 이거는 뭐 저위도나 중위도 중에서는 동기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되겠죠. 그러다가 극지방에서는 동기가 잘 된다. 왜? 빙하 때문에. 자, 답 뭐겠어요? 3번이네요. 너무 쉽네요. 3번. 그림은 전 세계 해양의 표층연분 분포와 위도에 따른 증발량과 강수량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문제 그림을 보면, 자, 단위가 PSU라고 써져 있으니까 뭐예요? 염분 분포를 나타낸 지도고, 그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강수량 그래프가 나와 있고 증발량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이걸 뺀 값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야겠네요. 적도 부근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 자, 이거 그냥 읽어보면 되죠? 보면 되죠? 적도 부근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어때요? 적죠? 틀렸네요. 중위도 해역은 강수량이, 자, 중위도라는 곳은 어디냐면, 저위도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됩니다. 저위도 이렇게, 그다음에 중위도는 이렇게, 그다음에 고위도는, 네,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중위도 지방이죠. 중위도 해역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 자, 대충 한번 봐볼까요? 좀 보면은 중위도 해역은 중위도를 찾으면 여기가 20도고 여기가 40도, 여기가 60도니까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어때요? 강수량이 더 많죠? 강수량이 더 많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쵸? 맞나? 오, 뭐야? 음, 답이 5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왜 5번일까요? 선생님이 뭔가 실수한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적도 부근의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 중위도 해역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 맞잖아요. 왜 그럴까요? 잠깐만. 그래프를 다시 봐볼까요? 30도 이렇게. 그 다음에
60도. 이 부분 때문에 그런가? 좀 이상하네요. 중위도역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 일단 넘어갈게요. 자, 1번 틀렸고. 표충연분은 적도 부근 해역에서 가장 높다. 왼쪽 그림을 보면 되겠네요. 표충연분은 적도 부근 해역에서 가장, 사실 우린 답을 알고 있죠. 그죠? 어디가 높았어요? 위도 20도에서 30도 사이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고도 알 수 있어. 어떻게 한다? 어, 증발량에서 강수량 뺀 값이 가장 큰 곳이 어떻겠어요? 가장 염분이 높겠죠? 표충염분이. 대양에서 표충염분은 육지에 가까울수록 높다. 낮겠죠. 왜? 육지에 가까우면 담수의 유입, 그러니까 강물의 유입으로 인해서 염분이 낮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배웠죠? 4번 틀렸고. 증발량, 강수량 값이 클수록 표충염분이 높다. 이건 당연한 거네요. 그래서 5번도 확실히 답이 될 수도 있는데, 중위도 해역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 이것도 선생님 내가 봤을 땐 답이 될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좀 이상하죠? 이제 답이. 아, 남반구가 그런가? 남반구를 보면은 중위도를 보면은 30도에서 60도 사이를 보면은 증발량이 많은 곳이 있네. 이렇게. 그죠? 강수량이 많은 곳도 있고 증발량이 많은 곳도 있고. 북반구에서 중위도를 보면 이렇게 대체적으로 강수량이 더 많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2번은 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답이 아니라고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했지만 조건이 더 주어진다면 2번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은 해양에서 수심에 따른 용존 산소량과 용존 이산화탄소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표층 해수에서 용존 산소의 농도는 높게 나타나고 용존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낮게 나타나는 까닭으로 옳은 것은 보면은 우리가 뭐라 했어요? 용존 기체, 그러니까 녹아 들어가는 기체의 양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용매의 온도가 낮아져야 된다 했습니다. 자, 산소의 농도는 높게 나타나야 된다. 뭐가 많아야 돼?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양이 많아져야 된다. 그리고 용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게 나타나야 된다. 이거 똑같이 뭐겠어요? 광합성하는 생명체 양이 많아져야 된다. 그죠? 그리고 호흡을 적게 해야 된다. 생명체가 뭐 적게 살아야 된다. 동물이 적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 수온이 낮아져야 된다. 아니, 수온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용존산소의 농도는 높게 나타나야 되니까 일단 보기 봐볼까요? 생물의 호흡 활동 때문. 생물이 호흡을 하게 되면은 용존산소의 농도가 낮게 나타나겠죠. 이거 틀렸습니다. 유기물질이 분해될 때 여러분 산소가 필요합니다. 음,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존산소의 농도는 낮게 나타납니다. 화산가스가 녹아 화산가스에는 CO2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야 됩니다. 지구온난화가 발생했기 때문.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면 대기가 더 뜨거워지겠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니까 해양의 평균 기온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용존 기체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산소까지도 낮게 나타나야 되겠네요. 농도가. 4번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 때문. 광합성은 뭐다? 산소를 늘려주고 이산화탄소를 낮춰준다. 답은 5번이겠네요. 그림은 해양에서 수심에 따른 용존 산소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딱 봐도 수온이 아니었네요. 용존 산소량이네요. 자, 봅시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대부분 수심 200m 이내의 깊이에 존재한다. 200m 이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용존 산소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제공해주는 이 광합성 생명체들이 200m 이내에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수심 200에서 800m 사이에는 식물보다 동물의 활동이 덜 활발할 것이다. 왜? 식물은 광합성하지만 동물은 호흡을 하죠. 호흡은 어떻게 돼요? CO2를 배출합니다. 배출. 그 다음에 O2를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맞죠? 용존산소량이 줄어드니까 맞죠? 수심 800m 이상의 깊이에서는 고위도에서 침강한 해수가 유입되어 용존산소량이 많아진다. 이건 맞죠? 고위도에서 침강, 고위도보다 수온이 낮다. 수온이 낮으면 용존산소량이 증가한다. 그러한 차가운 해수가 바다 밑을 따라서 왜 바다 밑을 갑자기 따라가요? 그건 뒤에서 배웁니다. 쭉 침강해서 우리나라 근처나 아니면 뭐 올라올 때쯤 되겠죠. 그때도 표층에 용존 산소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낮은 수심을 그러니까 깊은 수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런 깊은 깊이는 다 이러한 해수들 그러니까 고위도에서 침강한 차가운 해수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다 밑에서는. 그러니까 용존 산소량이 많다. 답은 기억니은 T가 5번입니다. 5번 됐죠? 아이고. 자, 5번 확인했습니다. 그림은 북반구 중위도 해역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수온약층은 여름철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 수온약층이 뭡니까? 온도가 변하는 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온약층이잖아. 그죠? 그럼 뚜렷하다는 말이 뭔 말일까? 이게 두껍냐? 두껍냐 그 말인가요? 뭐 얼마나 온도 변화가 뭐 심하게 나타나냐? 뭐 얼마나 두껍냐? 그런 걸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여름이면 보통 생각하는 게 8월, 9월, 7월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뚜렷하나요? 수온약층? 자, 이쯤 수온약층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네요. 엄청 두껍죠? 수온약층 이렇게? 그죠? 뚜렷하다. 맞다고 할 수 있네요. 8월 이후 혼합층의 두께는 점차 두꺼워진다. 8월 다음에 9월 두꺼워졌죠? 10월 패스, 11월 두꺼워졌죠? 그 다음에 1월 엄청 두꺼워지네요. 두꺼워진다. 맞네요. 바람은 배충수온이 낮은 겨울철에 가장 약하게 분다. 겨울철 언제죠? 1월이랑 뭐 3월이라고 할게요. 자, 1월은 혼합층이 이렇게 두껍고 3월은 어떻습니까? 3월은 여기 다 표시가 안 되네요. 100m밖에 안 되니까. 바람이 약하게 아니라 엄청 강하게 분다는 거죠. 혼합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됐죠? 자, 그림은 해수의 수온 및 염분과 밀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처음 보는 그래프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겁주려는 겁니다. 문제는 엄청 쉽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염분이 일정할 때 수온이 높아지면 해수의 밀도는 커진다. 염분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보지 않겠다는 뭐죠? 염분이 35, 그러니까 35 psu 일정한 거죠. 거기서 수온이 어쩐다. 높아지면 해수 밀도는 어떻게 된다? 작아지죠. 사실 이 그래프 필요 없죠. 안 봐도 되죠. 안 보고 풀 수 있죠, 사실. 뭐야. 틀렸죠? 수온이 일정할 때 염분이 낮아지면 당연히 밀도는 작아지죠. 결빙이 일어남. 물이 얼면 물만 넣는다. 밀도는 커진다. 왜? 소금은 안 넣으니까. 소금 안 넣으니까 염분은 높아지죠. 그래서 니은티가 5번입니다. 쉽네요. 그림은 AC 해역에서 특정한 해수의 수온 염분 밀도를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A의 수온과 염분이 가장 높다. 그런 거 볼까요? A, 수온 높죠? 염분 낮죠? 틀렸네요. C, B에 비해서
수온이 일정하고 염분이 높아지면 수온이 일정한데 염분이 높아지면 밀도는 당연히 커지겠죠. 너무 쉽네요. C가 B보다 밀도가 큰 이유는 C가 B보다 밀도가 정말 크나? 크네요. 이 등밀도선을 확인하면 되겠네요. C가 더 크네요. 밀도가 큰 이유는 수온이 낮기 때문이다. 맞죠? 왜냐면 더 아래에 있잖아요. 염분은 같지만 더 아래에 있잖아요. C가. 그죠? 그래서 니은 T가 4번입니다. 그림은 대서양의 어느 해역에서 수심에 따른 해수의 수온과 염분을 측정하여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혼합층에서는 깊이에 따라 염분과 밀도가 정해진다. 이걸 보고 혼합층을 찾을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혼합층은 어땠죠? 온도가 일정한 층이었습니다. 온도가 일정한 층 찾으려면 이 그래프에서 온도가 일정한 층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일정한 층을 찾아야 돼요. 자, 이 주황색 점과 함께 표시된 주황색 그래프 있죠? 보면은 0m, 그러니까 표층에서는 이런 물리량을 가지고 있다. 해저 200m에서는 이런 물리량을 가지고 있다. 400m에서는 이런 물리량. 600은 여기, 800은 여기, 1000은 여기, 1200은 여기, 이거란 말입니다. 근데 0에서 선으로 이어졌죠? 연속적인 값이죠? 0에서 200으로 갈 때는 수온이 어때요? 일정하죠? 거의 변하지 않죠? 무슨 말이야, 이게? 혼합층이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200m까지. 오케이? 됐나요? 근데 200m에서부터 400m까지 어때요?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죠?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층 뭐야? 수온약층이죠. 200에서 한 800 정도까지, 600에서 800 사이 정도까지 무슨 층이다? 수온약층. 800에서부터 1200까지는 심해층. 0에서 200m까지는 혼합층.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혼합층에서는 깊이에 따라 염분과 밀도가 작아진다. 염분이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가니까 염분은 왼쪽으로 가면 작아진다. 그러니까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죠. 맞네요. 400m 깊이 수온약층에서는 해수의 상하 혼합이 잘 일어난다. 잘 일어나지 않죠. 오죽했으면 차단까지 한다 했잖아. 심해층과 혼합층의 물질 교환을 차단까지 한다. 그 정도로 안정한 층이다. 수심 1000에서 2200m에서 밀도 변화는 수온 변화보다 염분의 영향이 크다. 자, 한번 볼까요? 수온 1000m에서 심해층에서 밀도 변화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봤을 때 밀도 변화가 일어나긴 합니다.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갔는데 수온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평행이동했으니까. 수온은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이동했죠. 지금 1000에서 1200m. 수온 변화는 거의 없어요. 뭐가 있어요? 염분이 더 높아졌죠. 그래서 밀도가 커진 거예요. 밀도가 커졌잖아. 등 밀도선 1.027에 더 가까워졌잖아요. 이렇게 가면서. 그죠? 그러니까 염분이 크다. 답은 4번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졌네요. 그죠? 자, 이것은 교과서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 해석 문제 되게 중요해요. 자, 읽어볼게요. 그림은 주어진 날짜의 표충 수온값으로부터 같은 지점의 장주기 월평균 수온 평균값을 펜 수온 편지에다. 솔직히 이것부터 이해 안 갈 겁니다. 이해 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해 안 가는 애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것부터 알아야 돼요. 자, 편차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편차. 편차라는 건 뭐냐면 관측값에서 평균 값을 뺀 거예요. 사실 수학에서도 나오죠. 통계. 확률과 통계에서. 과학에서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뭔가 변화량을 알고 싶어. 변화량을 알고 싶어. 내가 지금 현재 관측한 것의 변화량을 알고 싶어. 지금 관측했더니 어떤 물리량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0이 나왔어요. 어떤 물리량이. 지금 관측했는데. 근데 얘는 평균은 5였어, 사실. 그럼 뭐야? 플러스 5죠. 이건 뭘 의미해요? 평소보다 더 많았다, 적었다.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뭔가를 관측했더니 2가 나왔어. 뭔가를 관측했는데, 근데 그것의 평균값은 5였어. 그럼 몇이에요? 부호 마이너스 3이야.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럼 평균보다 뭐가
덜 나왔다, 작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예. 그게 온도가 되든 염분이 되든 뭐 풍속이 되든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알겠죠? 편차는 이 수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맥락이에요. 자, A 지점, B 지점 있죠? 여긴 태평양이고 A 지점에서의 평균값이 있겠죠? 수온의 평균값, 평균. 그거를 현재 관측한 값에서 평균값을 뺀 거야. 그랬더니 파란색이죠, 지금 A가. 파란색은 뭐예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란 걸 뭘 의미할까요? 현재가 평균보다 뭔가 낮게 나왔다라는 소리야. 여기서 뭐야? 수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가 평균보다 수온이 낮다라는 거예요. 지금 관측했을 때는. 자, B는 빨간색이죠? 뭐예요? 현재가 평균보다 더 높다라는 말이야. 수온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A는 B보다 수온이 낮게 나타났다. 이건 알 수 없죠.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알 수 없습니다. 이 평균값이 같은 값이라면 모르겠는데 이 같은 지점이라 했으니까 A 지점의 현재값 평균값 뺀 거고 B 지점의 현재값 평균값 뺀 거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A는 평년에 비해 수온이 낮았다. 맞죠?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현재가 뭔가 더 작으니까 평균값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온 거야. B는 평년에 비해 수온이 높다. 맞죠? 지금 관측한 게 평균보다 높으니까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오, 잘못 썼네. 잘못 썼습니다. 기억 디귿이 아니라 니은 디귿이에요. 자, 그림은 북반구 해양의 표층연분 분포도이다.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이건 너무 쉽네요. 자, 볼까요? 평균 연분은 대서양이 태평양보다 높다. 더 빠르게 있는 게 누구야? 대서양이. 맞네요. 더 높잖아요. 딱 봐도. 2도 30도 지역은 적도보다 연분이 높다. 맞죠? 네. 외워져 버렸어요. 이건 그래프를 보지 않아도 돼. 북태평양 모르면 그래프 보고 풀어야죠. 북태평양 지역에서는 동안에서보다 서안에서 연분이 높다. 북태평양 지역에서 동안, 서안, 그러니까 태평양의 동쪽이냐 서쪽이냐 물어본 거야. 태평양의 동쪽은 미국 쪽이에요. 태평양의 서쪽은 우리나라 쪽입니다. 태평양을 딱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을 나눈 겁니다. 동안에서보다 서안에 볼까요? 어때요? 이 노란색이 쭉 침범해 있네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것은 한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때요? 서안에서 연분이 높다. 맞죠? 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해류를 배우게 되면 알겠지만 이 일본 쪽,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해류를 이제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고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저희도에서 고이도로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 태평양의 동안에 흐르는 해류를 우리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고이도에서 저희도로 내려와요. 이 쿠로시오 해류는 염분이 높은 지역에서 생성이 되거나 그곳을 통과해서 오기 때문에 염분이 높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해류는 저기 추운 곳 그리고 종이 치네요. 상대적으로 비가 많은 지역,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 생성되거나 그쪽을 통과해서 오기 때문에 염분이 낮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할 겁니다. 그래서 기흥님 뒤에 다 맞네요. 자, 10번. 서로 다른 세 지역의 해수 A, B, C의 성질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 그래프 이제 알죠? TS 다이어그램. A는 B보다 수온이 높다. 맞네요. B는 C보다 밀도가 높다. 틀리네요. 같죠? 등밀도선 위에 있잖아요. 같은 등밀도선 위에 A, B, C 물이 만나면 A가 가장 위쪽에 위치한다. 밀도를 봐야 되겠죠? 밀도가 어디가 제일 낮나요? A가 제일 낮죠? 그러니까 위에 위치했죠. 답은 기억 디귿.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좀만 더 해봅시다. 그림 가와 나는 우리나라 동해의 어느 해역에서 서로 다른 계절, 같은 지역에서 다른 날짜에 찍었다는 거죠. 수온과 연분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혼합층은 가가 나보다 두껍다. 혼합층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온을 봐야겠죠? 수온이 일정한 층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일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나는 일정한 곳이 거의 없네요. 그래서 혼합층은 가가 더 두껍다. 증발량, 강수량 값, 염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염분은 가가 나보다 크다. 가가 나보다 크다. 염분을 볼 때는 표층을 봐야겠죠. 표층. 아래는 이제 다른 요소에 의해서 교란이 될 테니까 표층을 봐야 됩니다. 염분을 볼 때는. 누가 더 높나요? 가가 더 크죠? 표층 해수의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수온이 낮고 염분 높고, 수온이 높고 염분 낮고, 당연히 가가 더 염분이 크겠죠. 밀도가 더 크겠죠. 그죠? 답은 5번입니다. 그림은 표층 염분의 변화가 거의 없는 해역에서 수온 변화를 2달 간격으로 측정하여 깊이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그래프를 자료를 볼까요? 이건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로축 수온, 가로축 시간, 그 다음에 이 검은색 실선은 0m, 그러니까 표층의 물리량을 나타낸 거고, 이 회색처럼 보이는 선은 50m의 물리량, 파선은 100m의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만약에 8월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쭉 보면 되는 거고, 6월 알고 싶다. 이렇게 쭉 보면 되겠네요. 깊이에 따라서 깊어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2월을 알고 싶다. 이렇게. 12월을 알고 싶다. 이렇게. 이해됐죠? 표층 해수의 밀도는 2월이 가장 작다. 표층 해수의 밀도? 표층 염분의 변화가 거의 없대. 그러니까 염분은 거의 이제 영향을 안 주고 밀도에 영향을 주는 건 수온이라는 거야. 그럼 수온이 가장 낮은 곳을 찾으면 되겠네요. 2월. 2월이 가장 수온이 낮네요. 그럼 밀도가 가장 높겠네요. 근데 밀도가 가장 작다라 했으니까 틀렸네요.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의 연교차는 작아진다. 연교차라는 건 뭐예요? 연교차. 여름과 겨울. 그러니까 온도가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가장 높을 때는 언제겠어요? 여름이겠네요. 그다음에 가장 추울 때는 겨울쯤 되니까 2월로 할게요. 자, 이 연교차가 어떻게 됩니까? 0m 표층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 50m 층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 100m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 거의 변화가 없네요. 100m에서는. 근데 표층으로 올라갈수록 연교차가 커지네요. 그러니까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의 연교차는 작아진다. 맞네요. 해수면과 수심 100m 사이의 해수 연직 호남은 8월이 가장 활발하다. 100m 이렇게 얕은 수심의 해수 연직 혼합층을 물어보는 겁니다. 혼합층이 언제 제일 두껍냐 물어보는 거예요. 혼합층이 두꺼운 거 찾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혼합층이 두꺼운 거, 온도가 일정한 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8월은 온도가 어때요? 24도에서 20도 몇 도 계속 변하죠? 혼합층이 두꺼워? 얇잖아요. 언제 제일 두꺼울까요? 이때쯤에 가장 두껍겠네요. 이렇게. 그쵸? 2월이나 12월쯤. 그러니까 틀렸네요. 이것도 틀렸고. 답은 2번이네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여름철과 겨울철 수심에 따른 수온과 염분을 조사한 자료를 수온 염분에 표시한 것이다. 이 해역에서 여름철과 겨울철 혼합층의 두께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또 혼합층. 그러니까 또 합층이야. 또 합층. 맨날 나와. 또 합층. 수온이 일정한 층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자, 이거 아까 우리 해봤었죠? 자, 주황색은 여름, 파란색은 겨울. 또 합층을 찾아볼까요?
온도가 일정한 거. 거의 일정하지 않으면 그 일정한 비슷한 곳. 거의 이 정도 일정하나? 일정하지 않나? 그만큼 여러분이 못 찾을 정도로 또 합층이 얇다는 거예요. 지금 온도가 일정한 층이 얇다는 거야. 근데 겨울을 보면 여기 일정하죠? 이렇게. 근데 이 맨 밑에 0에서 150m까지 일정해. 누가 더 두꺼워? 겨울철이 훨씬 두꺼운 겁니다. 그럼 뭐 상대적으로 바람이 많이 불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혼합이 잘 돼서. 그래서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훨씬 더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 이렇게. 자, 마지막 문제 같은데. 마지막 문제네요. 그림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서로 다른 세 해역 A, C에서 실정한 수온과 연물을 나타낸 것이다. 밀도가 가장 큰 해역. 이제 지겹네요. 용존 산소량이 가장 적은 해역. 밀도가 가장 크려면 어떻게 돼? 수온이 낮아야 된다. 수온이 낮은 곳에서 찾자. 밀도가 가장 염분이 높은 곳에서 찾자. B. 용존 산소량이 가장 적은 해역을 고르시오. 용존 산소량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수온에 영향을 받는다. 뭐 광합성 하는 생물에 영향을 받지만 지금 여기는 그건 없으니까 수온이 가장 높은 곳 C. 그러니까 가는 B, 나는 C, B, C. 답 4번이네. 됐죠? 자, 이렇게 문제 정말 많이 풀었네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좀 문제를 많이 푼 감이 없잖아 있는데 다음에는 좀 조절을 해볼게요. 문제를 푸니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자, 이렇게 해수의 물리량에 대해서 배워봤고 다음 시간에는 좀 오프라인이겠죠? 대기와 해양의 변화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대기와 해양이 아니라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엄청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수행평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배울 내용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